어둠은 아직 물러가지 않았고 대나무 숲의 사각거림이 바람을 타고 퍼지는 그 시각 강철은 무너진 듯 주저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리가 떨어뜨린 자그마한 손수건 하나. 하얀 천위에 섬세하게 수놓인 봉황 한 마리가 그저 멍하니 그의 손에 안겨 있었고 강철은 그것을 어루만지며 한없이 낮게 중얼거렸다. 열이 내가 없으니 온 세상이 공허하다. 1000년 동안 인간 세상에 정을 붙이지 못했던 이무기 강철. 그가 인간의 감정에 물든 것은 처음이었다. 처음으로 품은 연장, 처음으로 나누었던 입맞춤. 열이와 함께했던 짧은 평화는 어느새 균열과 분노로 무너지고 있었다. 열이의 부재는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그의 마음 일부가 도려나간 듯한 통증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짙은 안개를 가르고 나타난 인물. 바로 비비였다. 천천히 다가오는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담겨 있었고 얼굴은 죄책감으로 무거웠다. 강철은 손수건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들었다. 비비는 주춤하며 입을 열었다. 형 미안해. 나는 너를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했어. 열이랑 더 엮이면 형은 다시는 승천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되면 강철의 눈빛이 서서히 빛을 잃었다. 형이라 불리는 그 호칭이 지금은 참을 수 없이 아프게 다가왔다. 그래서 풍산에게 넘긴 거냐?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섬광처럼 번졌다. 이무기의 본성이 반응하고 있었다. 나는 1000년을 살았다, 비비.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무수한 계절을 지켜봤지. 하지만 이런 분노는 처음이다. 비비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형, 난 널 잃는 게 두려웠어. 그는 비비에게 등을 돌리고 일어섰다. 땅을 울리는 발소리와 함께 하늘로 치솟는 용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그의 등 뒤에 비쳤다. 지금부터는 내가 선택한다. 내 운명도 내 감정도. 너는 이제 날 막을 수 없다. 그 한마디와 함께 강철은 뒷산을 향해 몸을 날렸다. 바람을 가르며 하늘을 나는 그의 실루엣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운명의 사자처럼 보였다. 그리고 남겨진 비비. 그는 손에 감싸쥐고 있던 작은 주머니를 열었다. 그 안에는 붉은 오칠로 새겨진 봉인 부적이 들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쥐며 그는 무너져 내렸다. 형, 제발 살아만 돌아가. 내가 지은 죄에 형이 대신 짊어지지 않게 해줘. 그리고 먼 하늘 구름 너머에서 푸른 섬광이 일었다. 그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의 분노였다. 고요한 어둠 속 미약한 불빛이 퍼졌다. 깨어날 듯 말 듯한 의식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북소리와 낮고 무거운 주술의 낭송. 열이는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서서히 현실로 돌아왔다. 머릿속은 멍했고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차가운 감촉이 등을 타고 퍼졌고 손발은 단단히 묶여 있었다. 붉은 오칠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거기엔 익숙한 공포가 배어 있었다. 이곳은 그녀는 속삭였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깨어났는가, 무녀의 피를 이은 자여. 눈먼 무당 풍산이었다. 흰 천으로 감싼 두 눈이었지만 그녀를 꿰뚫는 시선처럼 차가웠다. 열이는 몸부림쳤다. 하지만 결박은 풀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붉은 문양이 새겨진 거대한 제단과 팔각형의 구슬 진영이 펼쳐져 있었고 마치 자신을 중심으로 악한 기운이 모이고 있는 느낌이었다. 풍사는 지팡이를 짚은 채 앞으로 걸어왔다. 너는 재물이다. 너의 피, 너의 영혼, 너의 실력. 그 모든 것이 팔척기를 다시 부르는 통로가 될 것이다. 내 외할 및 넙덕이 봉인한 존재를 다시 이 세상에 풀어주기 위해 말이다. 열이는 눈을 크게 떴다. 넙덕 할머니, 그분을 죽인 것도 당신이야? 풍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비웃음처럼 입꼬리를 올렸다. 넙덕은 그저 희생양이었다. 그녀의 피줄인 너 또한 피할 수 없다. 눈물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열이의 눈가를 타고 흘렀다. 그녀는 몸을 비틀며 외쳤다. 내가 널 막을 거야. 할머니가 그러셨으니까. 나는 무녀다. 결코 어둠에 먹히지 않을 거야. 풍사는 지팡이를 높이 들고 선언했다. 팔척기시여 들으소서. 이 피를 받으시고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소서. 그 순간 제단이 진동했다.
붉은 구슬에서 불빛이 튀었고 여리의 손등에 붉은 문양이 타올랐다. 그녀는 비명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다. 그때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 경기석의 파편. 그녀가 마지막으로 숨겨뒀던 실력을 지닌 조각이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움켜쥐었고 푸른 빛이 그녀의 팔을 타고 퍼져나갔다. 붉은 재단이 찢어지듯 흔들렸고 풍산의 제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경기석이다. 그녀가 그걸 품고 있었다. 풍산이 분노하며 지팡이를 내려쳤다. 인연이 강철과 함께 경기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이냐. 여리는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딴 재물이 아니야. 나는 봉인의 열쇠다. 재단의 중심에서 푸른빛이 솟구치고 그녀의 몸에서 퍼져나갔다. 그것은 신성한 무녀의 힘이자 악을 거스르는 마지막 의지였다. 붉은 안개가 걷히고 여리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공 뒷산의 하늘은 새까만 구름에 덮여 있었다. 그 사이 강철은 바위를 타고 쉼없이 달리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은 증발조차 하지 않았고 파란 기운은 손끝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여리의 흔적을 따라 본능으로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경기석의 파편에서 느껴지는 잔향, 부서진 나뭇가지, 땅에 희미하게 남은 발자국. 가섭 스님이 말했지. 풍산은 평범한 무당이 아니야. 그 안에는 무언가가 깃들어 있어. 팔척기 그게 사실이라면 여리는 지금. 강철은 이를 악물었다. 기공의 깊숙한 산자락, 오래전부터 금기된 석굴로 이어지는 길. 그곳엔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 수백 년 전 귀신과 인간의 경계가 가장 옅어졌던 자리. 그리고 지금 그 중심으로 강철이 달리고 있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옛 사찰의 잔해였다. 여리. 강철의 외침은 울림처럼 터져나왔다. 그 소리에 반응하듯 석굴의 중심에서 기괴한 그림자가 꿈틀거렸다. 풍산. 하지만 그 얼굴은 더 이상 인간의 그것이 아니었다. 양눈은 피처럼 붉었고 피부는 회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등 뒤에서는 형체를 알 수 없는 팔이 8개나 어른거렸고 공중에서 천천히 몸이 들려올랐다. 드디어 왔구나 강철. 1000년 전 네가 오르려 했던 하늘. 그날의 아이 기억하느냐? 강철은 단숨에 여리 곁으로 다가갔다. 손끝에서 번개가 일며 구속을 끊자 여리는 숨을 몰아쉬며 쓰러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품에 안았다. 괜찮아. 내가 왔어. 널 구하라. 여리는 흐릿한 눈동자로 강철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 팔척기였어. 널 본 죄로 악기가 됐대. 그때 네가 승천하지 못한 이유. 강철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여리를 뒤로 물리고 팔척기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했다. 그래. 기억난다. 승천을 앞두고 인간 아이 하나가 내 모습을 봤지. 그 아이의 눈동자에 비친 나. 그것이 규율을 깨뜨렸다. 그래서 나는 낙오했고 1000년을 기다렸다. 그런데 네가 그 아이였다. 팔척기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맞다. 널 봤던 순간부터 나는 너를 동경했다. 그래서 나도 신이 되고자 했다. 인간의 원한을 먹고 증오를 쌓아 이 몸을 얻었다. 이젠 나도 신이다. 강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작은 별빛 하나가 반짝였다. 그는 그 빛을 향해 손을 뻗고 다시 팔척기를 바라봤다. 넌 신이 아니다. 넌 인간이 감당하지 못한 감정이 만든 괴물일 뿐이야. 그의 손끝에서 번개가 갈라졌다. 석굴 전체가 진동하며 벽이 무너졌다. 강철의 등 뒤에서 용의 형상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장면은 마치 신과 악기의 마지막 결투를 예고하듯 장엄했다. 팔척기의 광포한 기운이 석굴 안을 뒤덮자 땅속 깊은 기운까지 요동치기 시작했다. 하늘은 비명을 지르듯 요란한 먹구름을 몰아오고 절벽의 나무들은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바람에 휘말려 허리를 꺾었다. 그 순간 산 아래에서 미친 듯이 계단을 올라오는 한 인물이 있었다. 비비였다. 그는 수없이 넘어지고 바위에 무릎을 찌우며 피를 흘리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손에는 붉은 비단에 쌓인 조그만 주머니가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엔 옛날 무녀들이 봉인을 위해 사용했던 오칠봉부 팔척기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다. 비비는 숨을 몰아쉬며 석굴에 도착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넛을 잃었다. 그 중심엔 여리가 쓰러져 있었다. 형! 비비의 절규가 공기를 갈랐다. 강철은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엔 이미 인간의 감정보다 더 깊고 고요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비비가 달려와 그의 앞에 섰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부 주머니를 내밀었다. 형, 이걸 써. 날 미워해도 좋아. 여리를 풍선한테 넘긴 것도 다 내 잘못이야. 형이 아니면 이걸 쓸 수 없어. 강철은 천천히 손을 뻗어 봉부를 받았다. 그 순간 그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스쳤다. 손에 쥔 봉부는 따뜻했고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오래도록 쥐어온 체온이었다. 비비, 넌 어리석었지만 아직 늦진 않았어. 그는 고개를 돌려 여리를 바라보았다. 여리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윤갑도련님이 마지막에 남긴 말 기억해? 강철이 내가 나의 경기석이야. 그는 내가 인간보다 더 인간답다고 했어. 그러니까 넌 이겨. 반드시. 강철은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봉부를 오른손에, 번개를 왼손에 쥐고 그는 팔척기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몸을 따라 파란 비늘이 솟아나고 등 뒤에선 용의 날개가 반투명하게 펼쳐졌다. 팔척기는 지식인 듯 웃었다. 그렇다면 와라. 내가 날 봉인할 수 있을지 끝을 보자. 이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팔척기의 형상이 완전하게 드러났다. 팔뚝만 한 뿔이 이마에 솟아있고 8개의 팔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휘몰아쳤다. 그의 등 뒤에는 날개 아닌 날개가 달려있었고 붉은 안개가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울부짖으며 외쳤다.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그 위선의 심판자다. 강철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의 양손에서 푸른 번개와 붉은 봉인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오른손에는 인간의 의지를, 왼손에는 이무기의 실력을 쥐고 그는 허공으로 뛰어올랐다. 그가 공중으로 솟구치자 팔척기는 괴성을 지르며 자신도 하늘로 날아올랐다. 두 존재는 하늘에서 충돌했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터졌다. 8개의 팔과 파란 용의 형상이 서로 엉켰고 붉은 안개와 푸른 불꽃이 뒤섞였다. 석굴 아래 여리는 이를 악물고 결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가 만들어낸 경기석의 기운이 강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비비는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듯 속삭였다. 형, 제발 이겨줘. 강철은 팔척기의 심장을 노렸다. 그가 휘두른 봉부는 하늘을 가르며 팔척기의 가슴팍을 파고들었다. 동시에 왼손의 번개가 터졌다. 한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폭발. 공중에서 터져나온 파란 폭풍은 주변을 통째로 휘감아 집어삼켰다. 먼지가 걷히자 하늘은 맑아져 있었다. 붉은 안개도 팔척기도 사라져 있었다. 그러나 강철도 보이지 않았다. 여리는 재단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무너진 바위 더미 속에서 작은 빛이 깜박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으로 달려가 조심스레 돌을 치웠다. 그 안엔 봉부 조각과 강철이 쥐고 있던 손수건, 그리고 단 하나 작게 남겨진 파란 비늘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강철, 내가 인간보다 더 인간이었단 말 이제 모두가 알게 됐을 거야. 비비는 눈물을 훔치며 그녀 곁에 다가왔다. 둘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강철과 여리의 이야기 정말 한편의 전설 같지 않나요? 팔척기의 진짜 정체, 강철의 희생, 여리의 선택이 모든 장면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다음 회가 더더욱 궁금해질 수밖에 없겠죠? 과연 강철은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비늘 하나가 남은 건 단순한 상징일까요? 아니면 복선일까요? 여리와 비비는 이후 어떤 결단을 내릴까? 팔척기를 쫓던 이 싸움의 진짜 끝은 어디일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감정을 뒤흔들 귀국 뇌피셜로 돌아오겠습니다.